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매개 인지치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뉴턴의 법칙 중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반려동물 행동과 인간의 심리와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뉴턴의 작용-반작용의 법칙은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 는 뜻으로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 다른 물체는 반대로 같은 크기의 힘을 원래의 물체에 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소 어려우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벽을 밀면 벽도 사람을 밀고 수영할 때 손으로 물을 밀면 물도 손을 밀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실생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땅을 뒤로 밀면 땅은 사람을 앞으로 미는 힘을 가하여 사람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수영할 때도 손으로 물을 뒤로 밀면 물은 손을 앞으로 미는 힘을 가하여 물에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총을 발사할 때도 총알이 앞으로 나아갈 때 총은 뒤로 밀립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정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작용과 반작용 법칙에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치면 주먹이 벽을 밀면 벽도 당신의 주먹을 밀어서 주먹이 아프고 때론 골절까지 되는 심각한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같은 방식과 에너지로 상대방도 저를 미워하게 됩니다. 인간관계의 첫걸음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내가 상대를 좋아하면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내가 상대를 미워하면 상대도 나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첫걸음 시작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굿인이면 굿아웃입니다. 내가 자신을 굿하면 상대방도 나를 굿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즉, 인간관계의 시작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상대방도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굿해야 상대방도 굿합니다. 명심해 주세요. 그럼 반대말은 가비지인이면 가비지 아웃입니다. 내가 자신을 가비지 취급하면 상대방에도 나를 가비지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하고 먼저 긍정적인 작용-반작용의 법칙을 실천해야 됩니다. 긍정도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 있으며 부정도 마찬가지로 작용과 반작용 법칙이 있습니다. 다만 긍정보다 부정적인 것이 전파력이 파급적 강하다는 겁니다. 한 예로 한번 분노하면 100번 사과해도 소용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통과 연결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는 마음이라는 작용이 언어라는 반작용을 만나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치료도 해줍니다. 여러분, 비폭력 대화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저자 마셜 B. 로젠버그 심리학자가 쓴 비폭력 대화, 일상에서 쓰는 평화와 공감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아직 읽어보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비폭력 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서 우리는 긍정과 부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때 주의사항은 기쁨도 아니고 즐거움, 편안함, 안락함 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는 삶의 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로 인해 스트레스에 자극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상사가 스트레스를 주는 자극이라는 작용에 그대로 돌려주는 반작용을 선택하면 아마도 상사와 큰 갈등과 다툼으로 아주 힘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더라도 삶의 질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그나마 자신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 위기에 잘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인과 부부가 서로 갈등이 생길 때 갈등이라는 자극을 반응으로 대하면 아마도 크게 다투어 헤어지거나 이혼까지 가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분함, 억울함의 표현 대신 삶의 질을 선택한다면 뉴턴의 작용-반작용 법칙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뉴턴의 작용-반작용 법칙을 심리학 관점으로 재해석을 하면 인과응보, 죄와 처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일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잘해도 인정도 못 받을 때도 있지만 대충 했는데 인정을 받고 우연히 복권도 당첨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의 세상을 바꾼다. 로젠버그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나쁜 말로 상처를 주었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기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떨까요? 나는 너가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나서 많이 힘들어. 앞으로 너가 나를 존중해주거나 친절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어.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I 메시지 화법이라고 합니다. 반대가 Y 메시지 화법이라고 합니다. 너가 나를 무시해서 너 때문에 많이 화가 나. 너가 사과하지 않으면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바로 폭력적 대화의 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순덕쌤이 많은 시간 동안 아이메시지 화법을 통해 의사소통 코칭을 하였으나 매우 어렵고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메시지는 미국 같은 서양에서 넘어온 대화 형식이라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어 다음에 목적어 또는 보어가 오고 서술어가 옵니다. 미국 등 서양과 우리나라 화법이 달라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순덕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법에 맞는 순덕쌤만의 아이메시지 화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욕설과 비난, 비판보다는 자신의 느낌을 잘 전달한다고 생각하며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 서술어를 이렇게 끝내보내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딸, 밤늦게 들어와서 엄마가 매우 화가 났어. 걱정도 되고 피곤해서 졸립고 앞으로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라도 해주면 엄마가 행복할 것 같아. 딸, 어떻게 생각해? 너가 오늘 늦게 오고 전화도 안 받아.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30분 동안 연락이 안 되어 걱정도 되고 집에 가야 되나 계속 기다려야 되나 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너무나도 힘들었어. 앞으로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라도 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면 고맙겠어. 넌 어떻게 생각해? 조금 자연스럽지 않나요? 물론 이것도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저번 시간에 배운 관성의 법칙 아시죠? 여러분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반려견에게는 작용과 반작용 법칙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공격성과 분리불안이 있는 반려견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먼저 어떤 작용에 힘을 주고 있는지 먼저 성찰하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은 분명히 반려인이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또 대처 능력도 없거나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만약 반려인이 화가 났다면 먼저 반려견과 산책할 때 공원이나 놀이터 등 의자에 앉아 조용히 심호흡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가급적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산책량, 산책거리보다는 산책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즉, 오늘 반려견과 3km 산책을 하는 것보단 1시간 산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책거리가 500m이거나 200m이더라도 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산책 시간을 정하면 1시간 산책을 하면 됩니다. 그냥 1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리고 분리불안을 보이는 반려견이 있다면 반려인의 분리불안부터 체크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반려인이 사람에게 집착하고 혼자 지내는 것이 힘들 경우 반려견도 분리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분리불안을 보일 수 있지요. 여기서는 작용과 반작용 법칙과 관련된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반려인이 너무 반려견에게 애착이 강해서 과잉 사랑을 주는 심리적 취약성이 있다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반려견에게 혼자 지낼 수 있는 독립심을 키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분리불안 장애는 개인이 가정 및 개인이 강한 정서적 애착이 있는 사람들과의 분리와 관련하여 과도한 불안을 경험하는 불안 장애입니다. 따라서 반려인이 성장 과정에서 지나치게 밀착된 가족, 부모의 과보호적인 양육 태도, 의존적인 성향으로 성장할 경우 많이 나타날 수 있으며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아이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 장애가 있을 때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흔한 발병 계기에는 부모의 질병
동생 출산, 어머니의 직장 출근, 이사, 전학, 부모 다툼 등이 있습니다. 우리 반려견도 비슷한 증상을 겪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려인이 반려견 옆에 있어야 안심하고 헤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이 없을 때 반려견에게 나쁜 일이 생겨서 반려견을 보지 못하게 될까 불안해해서 자꾸 반려견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반려견을 혼자 집에 두지 못하고 잠을 잘 때 반려견이 옆에 있어야 안심하며 꿈은 반려견과 사고 등으로 헤어지는 주제로 한 꿈을 많이 꾸거나 반려견을 보지 못할 경우 복통, 두통 등의 잦은 신체 증상을 보이는 증상이 있다면 작용과 반작용으로 반려견도 비슷한 증상을 보일 겁니다. 반려인과 반려견과 함께 분리불안 증세를 같이 치료하는 방법은 짧은 시간 현관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면서 반려인도 반려견이 걱정되는 것을 단계적으로 참아봅니다. 강아지가 분리불안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 간식으로 보상해주고 반려인은 스스로 보상을 해줍니다. 한 예로 반려견에 간식을 주듯이 자신에게도 작은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는 것을 수차례 반복하고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려갑니다. 최소 한 달 이상 훈련을 반복하며 잠자리는 따로 자도록 노력해봅니다. 그리고 매일 반려견과 같이 있다면 인지행동요법과 체계적 탈민 감화를 제안합니다. 반려인과 반려견, 각자 혼자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는 모두에게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시간과 경제력이 허용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애착 대상에게서 떨어져서 다른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려견에게 충분한 운동과 음악, 장난감 등으로 애착 대상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반려인도 충분한 운동, 음악, 취미 생활 등으로 반려견에게 집중된 애착을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첫 번째, 내면의 성장을 방해하는 강요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하지 않습니다. 반려견에게 소곤소곤 귓속말로 대화해보세요.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하루 3번 15초간 반려견을 보고 웃어보세요. 두 번째, 반려견이 문제는 반려견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려인이 제공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세 번째, 반려견이 아무리 예뻐도 반려인의 위치에서 주어야 하는 사랑과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부터 한 발짝 물러서고 우리 댕댕이를 뒤에서 사랑해보세요. 앞에서 끌지 말고 뒤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댕댕이와 생활해보시길. 다음 시간에는 뉴턴의 법칙 중 가속도의 법칙이 인간의 심리와 반려견의 행동과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